살롱드 전북. 살롱드 전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롱드 전북 시즌4 기획특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정 게스트 장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네요. 네, 성평등 전주 개관을 기념하여 살롱드 전북 시즌4에서는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기획집을 마련했습니다. 반성매매 운동의 활동가들과 6권의 책을 선정하여 3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매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낸 2권의 책을 다뤘었고요.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반이네요. 네. 세 번째 시간은 반성매매 현장 활동가들이 추천하는 학자들의 이론서 2권을 선정해서 저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페이드포를 다뤘는데요. 피드백도 한번 들려주시고 또 일상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미님. 주변에서 페이드포를 듣고 나서 이야기는 좀 내용이 성매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정말 교과서답게 잘 다뤘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매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청취자들이 듣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주제가 방대했다 이런 피드백을 듣기도 했어요. 네, 저희 살롱드 전북 역사상 한 회를 4번 해가지고 저 그날 발음이 더 심하더라고요. 장미님이 그 다음날 보니까 입술이 부르텄더라고요. 네, 저 입술이 한쪽이 부르터가지고 다들 왜 그러냐며 내가 내 생애 하루에 총량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 날이 없었다. 거의 3시간 동안 떠들었다. 네, 저희가 3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하고 인터뷰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길었고요. 내용이 정말 너무 많고 방대하다.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한 활동가는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나는 못 듣는다. 너무 듣는 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구성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전화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변정희 선생님의 전화 인터뷰 참 내용이 좋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특히 저도 현장에 있기도 하지만 몰랐던 부분들을 변정희 선생님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게 이제 인상이 남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내용들이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들어도 되게 정리되겠다. 페이드포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꼭 다시 들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도 다시 들어보기는 쉽지 않았지만 전 잘 듣고 있습니다. 아마 4개를 다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 살롱드 전북의 찐 팬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개를 거의 3시간 가까이 된 거를 다 들었다는 거면 정말 그분의 찐 팬이 맞아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반성매매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추천하는 이론서 2권입니다. 책을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떤 책들을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특히나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또 추천하는 책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또 정하다 보니까 주변에 또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책들이 좋았는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뭐 페미니즘 대중화라고 해서 책들이 여러 쏟아져 나왔지만 성매매에 관련된 책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또 어떤 것들은 뭐 중간중간 소재로 뭐 성매매에 관련된 책도 있어서 주로 하는 말이 성매매 아닌 게 없다. 근데 막상 또 책은 그닥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저희가 이 책을 저희 두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언제 만나고 읽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책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책을 여는 이야기는 첫 번째 책은 캐슬린 베리의 책 제목이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입니다. 2002년도에 3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책은 실제로 캐슬린 베리가 언제 썼냐면 1995년에 책을 출판했고 한국에서는 2002년에 3인 출판사에서 하고 나왔던 책입니다. 잠깐 저자에 대한 소개 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 책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린 베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자를 소개하자면요. 국제적인 성착취 반대 운동을 펼쳐온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펜실베이니아州立대학 인간개발학과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비정부 단체인 여성매매 반대 연맹을 창립하기도 했고요. 유네스코와 연대하여 성착취를 금지하고 매매춘을 인권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을 제안하기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1991년에는 베트남의 사회과학원과 함께 베트남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같은 93년에는 같은 주제로 미국 베트남 학회를 조직하여 호치민시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한 6개 국어로 번역된 책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 여성 성노예제, 과도기의 베트남 여성, 땀비 안토니 진정한 페미니스트 일대기 등이 있습니다. 네, 캐슬린 베리는 반성 착취 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네네. 아시아의 다양한 사례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례도 또 나오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장미님은 이 책을 언제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독서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책을 사거나 읽게 되면 앞장에 언제 읽었는지 기록해 놨는데 이 책은 2006년도 1월 16일에 읽었더라고요. 나는 어디로 헤매고 있는 것일까?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을 펼친다라고 메모를 해놨어요. 2006년도에 저희가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반성매매 단체, 지금 단체에 사회 초년생으로 활동가로 시작한 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이 책을 제가 성매매에 대해서 이 책은 성매매도 어떻게 보면 고전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성매매 관련된 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거의 필독서로 같이 활동가들하고 세미나를 진행했었던 책이라서 네, 그때 이제 같이 읽게 된 책이에요. 자주 다시 펼쳐보는 책인가요? 그 이후로 지금 한 15년 만에 펼쳐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개념들하고 너무 자주 등장해서 다시 펼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이름을 좀 듣게 됐는데요. 여기 책을 번역한 매매춘 문제 해결 연구회. 이게 96년도에 창립된 경우인데 이제 이대 여성학과 친구들이 모여서 그 당시죠. 매매춘 문제, 매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매매춘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운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들이 여기 한국인 서문에도 나오고 옴기니의 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연 활동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전해 들었고 저도 아마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읽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 나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책을 펼쳐봤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매연 활동을 그럼 그 언저리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송탄 기지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친구가 제 대학 동기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활동한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기지촌 현장에 있었었고. 살짝 TMI를 해드리자면 지금 진행하신 진아님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서 초창기 멤버 거의 뭐 반성매매 활동의 시조새라고 할 수 있죠.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캐슬린 베리의 책 그리고 번역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누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책 소개. 책이 꽤 그래도 점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책에 버금가는 책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하고 추천하는 활동가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이 거의 400페이지가 넘는데요. 책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국제적 매매춘 반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 저자가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성매매라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유효적절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대로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의 다양한 사례와 매매춘 반대운동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매매춘을 단지 일부 악덕 포주나 일부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 구매자 혹은 일부 일타 여성의 문제라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여성이라는 섹슈얼티 자체가 이미 매춘화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매매춘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섹슈얼티 매춘하는 숨겨진 구조에 맞서야 한다는 이 저자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특히 각국 정부가 매매추에 대해 취하고 있는 관점 크게 뭐 금지주의, 관리주의, 폐지주의 세 흐름으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이 세 관점 모두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전략적 비범죄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연도를 좀 감안하시면서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역사성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착취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매춘, 성매매, 성착취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저희 스튜디오 오늘 녹음할 때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당시에는 매매춘이라는 용어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성착취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첫 번째 주제는 용어와 성착취의 개념에 대해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캐슬린 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섹슈얼리티 매추나 책 제목의 섹슈얼리티 매추나가 어떤 내용이고 쉽게 말하자면 매매춘 자체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성적 권력에 관한, 성별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저희가 좀 재밌게 하려고 해요. 통계와 함께.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꼭 알아야 될 통계와 함께 성적 권력이 어떻게 매매춘 성매매 문제로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보면 저희가 책에 여러 장이 있는데요. 책의 장을 한번 보면서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만을 다룰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장에 섹슈얼리티의 매추나, 2장이 성적 권력, 3장 조세핀 버틀러의 저항의 첫 번째 물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섹슈얼리티 매추나 서문에서 캐슬린 베리는 관심 있는 부분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대신 1, 2장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책을 쓴 계기와 그 이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있는 섹슈얼리티의 매추나 내용을 이제 1, 2장에서 개념과 그런 내용을 정리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저항의 물결 해서 3장하고 5장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반성매매 운동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5장은 군대 주준, 군대와 성매매, 여성매매, 성착취의 개념을 2장과 5장에 얘기하고 6장은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요. 또 여성들 이야기와 함께 7장 9장은 법과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부록으로는 성착취 반대 협약 제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주제를 1, 2장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옹기니가 또 이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놨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글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워낙에 분량이나 다룬 영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히 이 매매춘이나 여성학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는 독자라면 더욱 그럴 것인데 번역자로서 이 책을 읽는데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그냥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부터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각 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틀이나 해석, 중요한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목차를 보시고 제일 먼저 궁금한 주제 먼저 펼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펼칠 때 이해가 되려면 1, 2장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 먼저 읽고 나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이 책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끔 시몬느 보바르의 제2의 성을 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 개념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여성 계급이란 어떤 건가, 성계급에 대해서, 2등 시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2등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바로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고전처럼 성매매의 성착취의 고전, 반열에 오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두 고전 책이 캐슬린 베리와 안드레아 드워킨인데요. 가끔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런 생각이 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롱드 전북.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항상 낭독과 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쉽게 접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오디오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듣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낭독과 함께 세 가지 주제의 첫 번째는 성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착취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미님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고요. 저자는 성착취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화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착취란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킴으로써 그들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섹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여성을 단지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으로 비하시킨다. 28페이지에서는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급진적인 정치적 페미니즘의 근본 명제에 따라 창녀인 그들과 여성인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전적으로 기만적이라는 사실, 가부장제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섹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포르노그래피 안의 섹수얼리티와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섹수얼리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섹수얼리티에 대해 우리는 명백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모든 성착취의 집약된 형태로서 그리고 성착취의 가장 극단적인 모델로서 매매침 문제를 채택하였다. 성착취는 정치적인 조건이요 여성 종속의 토대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축하고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다. 네. 그래서 성착취 개념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성매매 문제는 특정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라는 거를 성착취 개념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매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서 가장 완벽하게 환원시키는 것이 성매매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성매매를 산업화된 성착취 제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성착취 개념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착취라고 부르게 되기까지 한국 안에서는 성매매 문제에 어떻게 용어가 됐는지 그 역사를 장미님이 한번 용어의 변찬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율락, 매매춘, 매춘, 성매매 등의 용어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매매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네. 하고 텔레그램 엠번방 이후에 이제 성착취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사회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율락이나 매춘 같은 경우에는 1961년도에 이제 제정된 율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도 보면 율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율락은 바로 성을 파는 행위, 즉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성을 사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냥 성을 파는 여성만 범죄화하고 있고 낙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즉 법적인 용어로도 사용됐었던 율락이라는 거는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성들에게 낙인 찍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정하는 율락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율락행위자가 아닌 그냥 상대방일 뿐.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 어떠한 것도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낙인이 전혀 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긴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손님. 네. 그냥 상대자 이렇게만 들어 있었고 실제로 율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성구매 남성들은 처벌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만 처벌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 용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율락 매춘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었고요. 이제 매매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이거는 하나 또 사건이 일어나요. 1995년도에 8월 21일에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게 여자 기숙사 에서 방화 사건이 바로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건 성매매한 여성들, 즉 이제 가출 청소년을 130여 명의 여성이 수용돼 있었던 경기 여자 기술학원. 선도보호 시설이죠. 네, 선도보호 시설이라고 이제 많이들 불렀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고 본인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이제 방화를 일으켰던 건이었고 이때 이제 안타깝게도 37명의 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이 선도보호 시설이라고 하는 이 경기 여자 기술학원은 폐쇄돼 였고요. 자, 이후에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성립이 되면서 이때 이제 율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법 개정 운동이 일어나면서 율락이라는 단어보다는 매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인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들, 특히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전국의 직업기술학원과 이제 거의 성격이 격리 수용용 시설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 이제 여성들의 창업과 구직을 돕는 시설이 설립되기도 한 역사적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매매춘이라는 것
것을 보면 이제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매매, 그러니까 성이 거래 또는 매매됐다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키는 것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즉 성구매하는 남성의 문제를 조금 등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춘이라는 단어를 매매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춘자가 봄춘자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회춘한다라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이제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문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봄춘자를 쓰면서 성욕은 뭐 필연적인 것, 고정적인 거를 포장하는 용어라고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인권,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고요. 성매매라는 거 하면서 성을 사고 파는 그래서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이 나냐면 대부분 그래도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춘과 조금 다르게 이걸 연결하는 그러니까 알선자라고 저희가 이제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간 매개업자, 성산업 등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성산업을 총괄적인 부분을 좀 맥락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윤락 매춘은 여성들이 낙인화하는 용어였지만 성매매라는 것은 알선자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성매매 방지법 여성단체 중심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성착취라고 해야 된다. 성매매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이해관계상 성매매로서 개정이 그렇게 법제화된 거죠. 그 이후에 여전히 현장의 여성 단체들은 성착취다라고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성착취라고 하는 것은 젠더 차별에서 기인한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그러니까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젠더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의 폭력의 문제를 드러내지가 않아요. 명확히 성착취는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라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성착취 개념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팟캐스트 들으면 저희 고정 게스트 장미님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 열정과 하고 네. 싶은 얘기가 많다. 그래서 실제로 성착취 개념을 명료화하게 된 게 이 책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책이 저희 성매매 방지법 제정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활동가들이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이때 이론서가 목말라 있었었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책이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성착취라는 이제 단어가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책을 성범죄, 성착취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책 서론의 첫 출발을 이 저자는 성착취라는 개념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착취란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킴으로써 그들을 대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착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성착취에 대한 걸로 성매매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매매는 마치 폭력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처럼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매매가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뭔가 네. 매매되는 거래되는 것들. 네. 실제 매춘이나 매매춘에서는 진일보했지만 네. 여성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다. 그래서 용어를 명확하게 불러야 된다. 그래서 네. 산업화된 성착취 제도 성매매 네, 이런 네. 식으로 명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주제를 장미님의 따발총 말이 여전히 너무 빨랐나요? 들어봤습니다. 살롱드 전북. 샐런드 전북.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책의 제목에 대한 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섹슈얼리티 매춘화 이렇게 해놓고 저희 부제가 이겁니다. 여성은 인간이다. 저의 원래 제목은 여자도 인간인가? 여성은 인간이다. 좀 선언적인 네. 부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이다. 네. 대상화된 성적 대상화된 사물이 아니라 여자도 인간이다. 근데 여자도 인간인가?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함께 천천히 한번 여러분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 섹슈얼리티 매춘화, 매매춘의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사회 전체가 성적 탄압에 빠져 있을 때 섹스는 여성의 몸과 동일시된다. 그것은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성애화된 사회 속에서 여성은 섹스를 위한 몸뚱이일 뿐이다. 성애화된 사회는 여성성을 그 핵심으로 획득물로 구성된다. 그것이 섹스이다.
여성은 섹스화된 몸으로 보편화되었고 섹스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서로 구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본질주의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성은 섹스를 필요로 하고 또 추구할 것이다. 그들은 섹스를 얻고 가지며 자주 오용한다. 심지어 섹스를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성은 성애와의 대상물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들은 결코 섹스 또는 섹스화된 몸이 아니다. 사실 남성들은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그들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충동 그 자체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남성의 성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인데 이렇게 그들의 성적 욕망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몸의 기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형성된다. 여성에게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애화된 사회는 불평등을 성별화한다. 성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을 생산해낸다. 가부장적 지배는 여성들을 서로 간에 구분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면서 남성과는 구별되고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만든다. 사회 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적인 욕망은 욕구와 필요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축된다.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섹스는 문화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성별 일계 질서의 정치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성 권력의 조건이다. 네, 저는 이 장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규절은 43쪽하고 44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도 보면 한 20년 전이잖아요. 네.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막 여기에 빨간 줄이 막 그어 있더라고요. 빨간 줄에 형광펜에 막 줄이 3개씩 막 그어 있는데요. 이런 문구입니다.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가부장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환원시키는 것이 매매춘이다.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화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도구화돼서 비인간화된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 설명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성의 사회적 구성, 비인간화 단계들 해가지고 거리두기, 이탈하기, 분리하기, 그래서 매춘 현장에서 탈신체화해서 가장하기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 도구화돼서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화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잘 설명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는 거예요.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여성 인권의 침해이다. 그래서 성매매 존재 자체가 여성에 대한 존엄성과 평등을 침해하고 그걸 저는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결지라는 곳이 있다면 네. 모든 여성들의 존엄성과 평등, 여성은 그런 사람이다.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일단 인간이 아니다. 이런 걸 매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서 성매매는 여성 인권의 바로미터? 저희가 성매매 반대 운동할 때 네. 방지법 제정할 때나 이런 얘기를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인간화에 대한 착취와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게 4단계라고 했잖아요. 네. 장미님이 현장에서 거리두기, 이탈하기, 분리하기, 탈신체화, 가장하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드러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거리두기는 여성들이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성산업에 있는 공간은 언니들 본인의 이름보다 가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두기가 자신을 또 어떻게 하죠? 구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언니들하고 상담하면서 하는 게 자기 직면을 거리가 아니라 정말 이제 나의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보면 자기 직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성매매라는 게 비인간화된 성착취인가를 볼고 두 번째는 이탈하기에 대한 곳에 대한 얘기도 이 책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없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쩌죠? 성매매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성매매하는 순간은 거기에 없어야 돼. 그거를 자아를 분리한다고 해야 되나? 네. 해리. 네. 기본적인 해리가 항상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아를 끊임없이 쪼개죠.
자아를 왜곡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존을 위해 선택하지만 그래서 생존을 위해 선택해서 단순히 매매란 행위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전에 저희가 이제 페이드포에서 저자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었을 때 나와 얼마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거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부분들. 폭력적이고 비인가 되는가 이런 얘기도 그리고 거리두기와 이탈하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분리하기입니다. 사회에서 몸을 사는 것, 여성을 팔 수 있는 부분으로 쪼개는 것. 그래서 비인간화 대상화해서 항상 이건 약간 인종차별 그 자체로 사람들을 분리시키죠.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굉장히 전형성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죠, 항상. 그리고 마지막은 타의 신체와 가장하기. 비인간화된 자아를 재구성하게 돼서 이 사람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쌀런드 전부